딱 하나 말씀드리자면 스팸의 지방 함량은 50%예요. 50%. 고기보다 지방이 훨씬 많아. 이 분홍 소세지 다들 드셔보셨죠? 그건 소세지가 아닙니다. 소세지 맛 빵이지. 아침 목장입니다. 인류는 처음에는 사냥이나 채집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부족 사회였어요. 그러다가 농업혁명에 성공을 했죠. 인류가 농업을 하게 되면서 그 식량이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그걸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기는 저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고기를 잡아가지고 놓으면은 그게 금방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동물을 데리고 다니면서 키울 생각을 하죠. 이게 목축의 시작입니다. 최소한 사냥보다는 내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선택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먹다 보면 고기가 남기도 하잖아요. 근데 일단 죽이면 고기는 빨리 썩어버려요. 그럼 이 남은 고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가? 이게 인류의 큰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소금이 등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고대 시대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어요. 왜냐면은 암염에서밖에 추출할 수가 없었거든. 지금처럼 염전에서 천일염이 나오는 게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게다가 소금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거라서 지금 현대 시대에서나 그 나트륨 과다로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거지 옛날에는 소금이 없었으면 죽어요. 그래서 소금은 전략 자원과 같은 위상까지 있었습니다. 소세지의 어원이 바로 그 라틴어의 살시키우스에서 왔는데요. 이게 소금의 절이다라는 뜻입니다. 소세지의 어원이 소금에서 왔다는 거는 소세지라는 개념이 고기보다는 소금에 조금 더 핵심 개념이 가까웠다는 걸 반증하죠. 이거는 그때 당시엔 아마 혁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소금 덕분에 인류는 먹다 남은 고기들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럼 당시의 마을 잔치를 상상을 해볼게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피를 쭉 빼가지고 그걸 통에 담겠죠? 그러고서 발골을 할 거예요. 그 고기를 맛있게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기가 남아요. 왜냐면 돼지는 크니까 먹다가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발골도 하다 보면은 막 이제 고기가 조각조각 쬐끄만 살점도 떨어져 나올 거고요. 아까 담가놓은 피도 있고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보관을 하려 보면 당연히 소금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소세지의 시작은 짬 처리 아니면 잡탕 뭐 그런 개념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 중심에는 소금이 있었죠. 이 소금에 절인 다진 육들을 이 효과적으로 담아낼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릇이라는 건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사치품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 내장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내장 안에다가 쑤셔 넣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문제 해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돈장 케이싱이라든가 양장 케이싱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뭐 깔끔한 형태는 아니었을 거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돼지 막창 안에 그 소세지가 있는 형태? 이거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런 형태가 되게 더 맛있고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소세지 회사 운영을 할 때 그 사장님한테 제가 건의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뭐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뭐 지금 만들어도 꽤 괜찮은 아이템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무리 그 소금에 절였다고 하더라도 내장은 부패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관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일단 익히는 겁니다. 이 단백질 변성을 거치고 나면은 훨씬 덜 썩거든요. 이 정도야 과학적으로 연구하지 않더라도 생활하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인류는 나무를 태운 연기에 그 고기를 쏘이면은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거를 깨달아요. 그걸 훈연이라고 하죠. 실제로 과학적으로 훈연은 살균 효과와 보존 효과가 있는 걸로 밝혀졌죠. 여기까지가 소세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어느 문화권에서나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죠. 전 세계 고기를 먹는 모든 문화권에 이런 동일한 형태가 나타난다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거지. 아무리 보관이 주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소금만 치면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네 동네에서 그 흔히 나는 이런저런 양념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 조금 더 맛있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모든 재료에서 끝판왕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후추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 후추는 이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주고 거기에다가 항균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고기를 훨씬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추가 환장하게 비싸지는 겁니다. 이 당시 그 어마무시한 후추 가격은 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빡 하고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추 때문에 대항해 시대가 일어난 건 아시죠? 그 대항해 시대를 거치고 이 영국의 제국주의까지 거치고 나서야 유럽의 후추가 싸집니다. 그제서야 후추가 들어간 소세지를 본격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제가 맹세컨대 제가 지금까지 봐온 모든 소세지 레시피에서 후추가 없는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후추는 필수예요, 필수. 그렇게 후추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육두구라든가 정향 같은 향신료도 이제 함께 유럽에 전파되어서 그 소세지의 레시피에 들어가는 향신료가 더욱 다채로워져요. 현대에서도 볼 수 있는 유럽식 소세지의 레시피가 이때 당시에 정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사회도 어느 정도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과학도 꽤나 발전을 했고요. 그러던 중 사람들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 만든 소세지와 햄이 다른 지역에서 만든 것들보다 훨씬 우월한 걸 발견합니다. 고기를 익히면 원래 회색에 가까운 색이잖아요. 소세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익히면 회색인 거예요. 근데 그 특정 지역에서 만든 소세지들은 되게 선홍빛깔이 아주 예쁘게 감도는 거예요. 마치 미디움 레어로 구운 스테이크처럼 말이죠. 거기다가 소세지 자체의 풍미도 훨씬 좋고 보존도 오래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품질 좋은 소세지를 만드는 비법이 저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저 지역에. 그래서 사람들은 연구를 합니다. 저 비법만 알아낼 수 있으면 소세지 만들어서 대박을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 그 지역에서 나는 소금이 비법이었습니다. 옛날 그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지역이 어딘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다가 궁금해진 거예요. 저 소금엔 대체 무슨 비밀이 있길래 그 소세지가 저렇게 품질이 좋아지지? 그래서 화학자들이 나서서 그 비밀을 밝혀냅니다. 그 소금에는 자연적으로 아질산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화학자들은 화학적으로 아질산염을 정제해서 따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일반적인 소금과 섞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그 품질 좋은 소세지가 나오네? 아,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질산염은 그 소세지 만드는 거에 필수가 됩니다. 표준이 돼요. 게다가 보툴리눔 톡신 생성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뭐냐면 일종의 식중독균인데요. 그 피부 미용에 쓰는 보톡스 아시죠? 이게 그거예요. 보툴리눔 톡신을 피부에 주사하면 피부 주름이 이렇게 펴지는데 먹으면 죽어요. 이거 먹으면 치사율이 100%거든요. 무시무시하죠? 흔히 이게 소세지 먹다 걸린다고 해가지고 이 식중독은 소세지 중독증이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예요. 근데 요새 소세지 중독증 걸렸다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없죠? 이게 다 아질산염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질산염이 엄청 좋기만 한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근데 요새는 아질산염이 발암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잊을만 하면 논란이 되긴 합니다. 참고로 배추와 시금치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아질산염이 그 소세지에 있는 아질산염보다 함량이 더 높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그 논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산업혁명과 세계 1차 대전을 거치고 유럽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 이전에 비해 엄청난 기계 기술을 획득합니다. 참고로 탱크가 1차 대전에 나왔어요. 특히 독일의 기술력은 엄청났죠. 독일차 유명하잖아요. 그 자동차 산업이 20세기 기계 산업의 꽃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 걸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공업 기술 갖고 있는 나라가 식품 기계는 또 어떻겠어요. 식품 기계 역시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독일입니다. 딱 독일차와 국산차 정도 느낌의 격차가 있어요. 소세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계는 엄청 많지만 전 그 많은 기계 중에서 품질의 혁신을 불러온 기계 딱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기계가 사일런트 커터 혹은 볼 커터라고 하는 건데요. 정확히 이 기계가 언제 세상에 처음 나왔는지는 제가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아마 그저 1차 세계대전 이후쯤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소세지의 품질은 사일런트 커터 발명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어요. 물성이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 기계가 이 돌아가는 볼에 고기를 넣고 이렇게 고기는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초에 30번 정도 회전하는 칼이 막 회전을 해요. 그럼 엄청나게 고기를 곱게 갈아버려요. 그럼 완전히 묵처럼 돼버립니다. 이게 그 정육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민찌개 있잖아요. 그 미트 그라인더 그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이 사일런트 커터에서 간 고기의 특징은 이 고기들이 유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유화의 개념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는 건 되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물과 기름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섞인 것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우유랑 마요네즈가 그 유화물이라는 거에 좋은 예시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사일런트 커터를 쓰면 이 고기하고 지방이 유화가 돼요. 그 유화 형태가 이제 망상구조 매트릭스 뭐 이것까지는 그냥 넘어가고, 아무튼 유화가 되면 이 끈적끈적하게 점성도 높고 그냥 무게에 무. 뭐 굳히기 전에 무 엄청나게 곱게 갈려가지고 뭐 찐득찐득 찰기 넘치는 뭐 잼? 뭐 그런 거 같이 돼요.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케이싱에 창자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익히면은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그 탱탱한 소세지가 됩니다. 단언컨대 요즘 모든 소세지 회사는 다 이 기계를 써서 소세지를 만들어요. 뭐 추가로 이제 기계 내부에서 자체 냉각 시스템이 있다던가 아니면 진공을 걸어버린다던가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고요. 그렇게 장비가 좋을수록 더욱 뛰어난 품질의 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설비업처럼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진입장벽도 매우 높죠. 스팸 다들 좋아하시죠? 1927년 미국 호멜사에서 스팸이 출시가 됩니다. 시기상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방금 사일런트 커터가 언제 나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아무튼 1927년 이전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이 스팸은 사일런트 커터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제가 왜 소세지의 역사에 스팸이라는 그 특정 제품을 넣었냐면 이게 자본주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소세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햄이 아닌데 햄이라고 구라를 칩니다.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원래 양키들 개념에서 햄은 고급이고 소세지는 저급이에요. 스팸이 처음 출시될 때 상품명이 호멜 플레이버 실드 햄, 호멜 플레이버 실드 햄이었거든요. 왜 햄이라고 했을까요? 있어 보이려고. 이 광고를 보세요. 그 명백히 소세지에 불과한 스팸을 카빙한 햄에 비유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뭐 있어 보여야 잘 팔리니까요. 이후에 수많은 소세지들이 햄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프레스햄의 시작이죠. 제가 프레스햄은 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스팸의 자본주의 속성 두 번째, 통조림에 담겼습니다. 이 통조림에 담으면 유통기한이 엄청 늘어나죠. 법적으로 유통기한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통조림에 담으면 그 유통기한은 영원이에요. 영원, forever. 원래 식품산업은 유통기한 걱정 때문에 제약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통조림에 담긴 소세지가 등장한 거예요. 이 상온에서 유통기한 걱정 없이 막 만들어놔도 뭐 결국엔 팔릴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지 이제. 보관도 되게 쉽고 말이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그렇게 전투 식량으로 납품이 많이 된 겁니다. 자본주의 속성 세 번째, 싸구려입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이 흔히 그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스팸을 좋아하는지 막 놀랍다고 하는 뭐 소문 들어보셨나요? 걔네 입장에선 이게 진짜 싸구려기 때문입니다. 뭐 물론 저도 뭐 스팸을 즐겨 먹긴 하지만 마트에서 스팸 가격 볼 때마다 진짜 막 한숨이 나오고는 해요. 이거 너무 고평가된 제품이거든요. 딱 하나 말씀드리자면 스팸의 지방 함량은 50%예요. 50%. 고기보다 지방이 훨씬 많아. 근데 지방을 그렇게 넣었으면 좀 싸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CJ가 상표권을 사와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그 로열티 비용이 좀 너무 비싼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뭐 식품 표기상에 있죠. 스팸의 원재료 및 함량을 보시면 돼지고기가 92.44%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 게 여기에서 돼지고기는 돼지고기와 지방을 합한 수치가 여기 표기되게 돼 있어요. 뭐 지방을 따로 표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지방을 50% 정도 넣어도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무튼 스팸은 자본주의에 너무나도 딱 들어맞죠. 싸게 만들었고 이미지 세탁도 시도했는데 이게 또 맛은 있어 또. 스팸의 등장은 고품질의 가공육보다는 급이 좀 떨어질지라도 이 저렴한 게 더욱더 돈이 많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세지를 열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제대로 된 소세지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고 싸게 만드는 방법으로 발전을 해옵니다. 어떻게 소세지를 싸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물입니다. 고기의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보수력이라고 있어요. 고기가 물을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 하는 수치죠. 이게 높으면 소세지 만드는 과정에서 고기가 물을 훨씬 더 많이 빨아들일 수 있어요. 이걸 증량이라고 합니다. 양을 늘린다는 얘기죠. 자, 증량을 잘하면 원가는 낮추고 중량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제품 가격도 싸지겠죠? 증량을 하는데 효과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전분입니다. 이 분홍 소세지 다들 드셔보셨죠? 그건 소세지가 아닙니다.
소세지 맛 빵이지. 이 전분 함량이 대략 50% 정도 돼요. 아니 그 절반이 전분인데 그게 어떻게 소세지야 빵이지. 아무튼 전분은 요리 좀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물을 엄청나게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분홍 소세지만 먹으면 뭔가 텁텁한 거 같고 꺼끌꺼끌한 거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전분 외에도 뭐 인산염, 분리대두단백, 뭐 계란 흰자 분말 뭐 이런 것들이 증량제로 많이 쓰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도 거의 표준이다시피 쓰이는 것들입니다.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그 소세지를 사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 증량제를 쓴 제품일 거예요. 뭐 지금은 그래도 경제가 발전을 많이 해서 저가형 소세지도 뭐 아직 많이 팔리긴 하지만 완전 유럽식 오리지널 그대로 해서 만드는 뭐 제품들도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뭐 제가 브랜드 하나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뭐 존쿡 델리미트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소세지 고급화를 가장 먼저 시도한 곳인데요. 뭐 다른데 대표들이 막 전부 저거 미쳤다고 막 곧 망하게 생겼네 뭐 이럴 때 그냥 우직하게 밀고 나가가지고 뭐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요. 마트에도 많이 깔려있던데 뭐 개인적으로 아주 응원하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유럽 기준으로 소세지 기준이 발달하게 된 변천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사실 소세지 역사를 검색하다 보면 중국에서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오긴 한데 뭐 그 뒤로 그렇게 크게 발전된 게 없어서 아무래도 소세지의 종주국은 독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중심으로 이제 서술하게 된 점은 뭐 약간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뭐 가장 공들여서 공부를 했고 가장 많이 아는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뭐 지금 우리 회사 매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한번 소세지를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뭐 대본 작성하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내가 알고 있는 거여서 줄이고 쳐내고 쳐낸 게 지금 이거예요. 좀 봐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긴 거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침목장이었습니다.